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 오죽헌에 도착을 했네. 이 오죽헌 이곳은 뭐 언제 와봐도 분위기도 좋고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아? 그렇지? 맞아요. 예. 이번 기행에서 오죽헌을 가장 첫 장소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아무래도 우리 그 역사 속 인물 중에 뭐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뭐 율곡이 선생, 그리고 우리 또 여성 중에서도 뭐 가장 그 뭐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그 신사임당까지 두 모자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생활하셨다라는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 오죽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보면 요 까만 대나무들이 보이지. 그 대나무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게 저렇게 까만 대나무를 우리가 오죽이라고 해. 까마귀 오자를 써서. 까마귀가 까맣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오죽이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오죽헌. 그리고 여기 지금 옆으로 보면 이 나무 600년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율곡 이 선생이나 신사임당이 생존해 계실 때도 이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이런 또 의미가 있는 나무가 바로 요 배롱나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몽룡실이라고 쓰여 있지. 여기가 바로 율곡 선생이 태어나신 요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1536년에 이제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그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꿈에 용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몽룡실이 됩니다. 요 오죽헌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의해야 될 건, 대부분 오죽헌 하면 이게 다 율곡 이 선생의 유적지 이렇게만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좀 엄격하게 보면 율곡 이 선생보다 어머니 신사임당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더 많이 생활을 하셨고 결국 율곡 선생 또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보다 오히려 신사임당과 그 더 큰 인연을 가진 곳이 오죽헌이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삶을 사셨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제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이라는 정말 최고의 학자를 이제 낳으신 분이니까 이제 현모, 그리고 워낙 현명하게 잘 교육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현모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양처. 현모면 당연히 양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양처 부분은 지금도 약간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그럼 왜 현모 양처라고 딱 이렇게 규정이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 그 율곡 이 선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율곡 선생의 어머니면 조선시대 어머니의 표상이 돼야 된다. 이 조선시대 어머니의 표상과 같은 용어가 현모양처. 이렇게 하면서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신사임당에 상당히 이제 좀 연결시킨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교수님, 그러면은 신사임당이 조선 최고의 여류 화가로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보다는 당대로 치면 정말 최고의 그 여성 화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특히 그림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썼고 자수에도 능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이외에도 신사임당 그림 보면 이 초충도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 벌레 그림이라든가 풀, 그리고 우리 뭐 오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그림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렸는데, 특히 이 과일 그림, 뭐 과일이나 채소에 해당하는 뭐 오이나 수박 같은 그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 입에 침이 고일 정도다라는 그런 어떤 그림에 있어서도 아주 최고의 경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정말 최고의 여성화가 또는 여류화가다, 이렇게 칭하고 있지. 그래서 바로 여기 지금 몽룡실에 보면 사임당 그 초상화 지금 딱 보이지, 그지? 여기 보면 초상화 속의 모습은 아주 뭐 근엄하시면서도 이 아주 또 현명하시고 아주 그 반듯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현모양처의 이미지로 많이 이제 그려놓은 거고, 사실은 또 이 겉모습 이외에 당 시대에 또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나갔던 그 또 예술가로서 그런 모습도 그대로 이제 우리 담겨 있었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어야 그 신사임당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정말 한 사람의 그 여성으로서도 딸로서도 이제 어머니로서도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딱 그 초상화에서도 분위기가 느껴지지, 그지? 네.
조금 전에 우리 뭐 조선의 뭐 최고의 여성상을 보여주었던 인물 신사임당을 만나보고 왔었는데 사실 우리 강릉하면 또 신사임당과 뭐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문학적 재능을 가진 그런 인물이 있어. 조선의 이 3대 여루시인 하면 신사임당, 황진이와 더불어 바로 이 인물을 꼽고 있는데 바로 이 헌한설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이 헌한설과 그 동생 허균이 함께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생가. 그래서 이 허균, 헌한설은 생가이기도 하면서 이곳을 이제 강릉시에서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가 이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이런 공원으로 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허균, 헌한설 아주 정말 남매가 이 조선을 그 대표하는 그런 또 문학적 재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또 이 허균의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허엽이라는 인물이고 이 허엽의 호가 초당이거든. 초당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도 보면 여기 강릉에 오면 초당 두부, 뭐 초당 순두부 떼기기 많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초당 두부의 유래가 이 허엽이 이곳에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이것이 되게 이제 좀 맛도 좋고 이게 뭔가 이렇게 소위 그 퀄리티가 있으니까 쫙 유래해서 그 초당 두부의 유래가 초당 허엽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근데 사실 여성으로서의 헌한설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결혼 생활이 특히 좀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다라는 이런 뭐 자료도 보이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뭐 자식 잘 기르고 이런 것만이 많이 요구되던 시대에 헌한설은 이 개인적인 시제라든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전념을 해나가면서 많은 작품 활동을 남겼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절을 해요. 27살에 요절을 해서 그 시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을 뻔했는데 허균이 그 누이의 시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보다도 훨씬 잘 짓는 거야. 이걸 중국에 이제 알리게 되면서 그래서 헌한설의 시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중국에서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거의 베스트 그 뭐 시집 이렇게 이제 전해졌지. 개인적으로는 쓸쓸하고 이제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로는 아주 그 잘 승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헌한설이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런 시를 이제 남기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런 시 한번 여기서 소개해 볼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곳이 관동 8경 중에서도 뭐 거의 첫선에 꼽히는 바로 우리 경포대에 지금 내 이렇게 쫙 앉아서 이 정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뛰어난 풍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지. 네,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호수도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가슴까지 뻥 뚫리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경치 좋은 곳에 오면 우리도 이게 글을 쓰고 싶잖아. 그래서 이 경포대는 글씨 쓰는 사람, 시를 짓는 사람 이런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가깝잖아. 율곡 이 선생도 이 10살 때 이 강릉 이 경포대를 그 주제로 한 시를 썼어요. 경포대부라고 하는데 이 경포대에 오르면 아주 신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아마 우리 국어책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잘 알려져서 유명한 정철의 관동별곡 보면 이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이 강릉 경포대를 표현한 부분을 한번 인용을 해보면 잔잔한 호수는 비단을 곱게 다려 펼쳐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경포라는 말이
거울 경자, 아주 이 거울처럼 아주 정말 맑은 그런 그 호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우리 여기 지금 쫙 보면 위에 조금만 봐도 이 현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많은 거 볼 수 있지. 그만큼 이런 데 오면 뭔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명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현판으로 남겼는데, 여기 앞에 우리 들어올 때 보이는 그 경포대라는 현판 글씨 자체도 당대의 그 서예가였던 유한지라는 사람이 전서체로 쓴 거고, 또 여기 순조 때 명필 이익회라는 인물도 해서체로 쓴 경포대 현판이 지금 남아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 제일 먼저 띄지, 제1강산. 바로 이 글씨는 명나라 때의 명필, 중국 그 주지번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글씨가 이렇게 딱 그 남겨져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 제1강산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숙종 알지? 그 숙종이라는 왕이 직접 지은 그 경포로에 관한 어제시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정말 이 경포대가 유서 깊은 그런 정말 유적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현판 글씨라든가 현판에 지은 글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경포대에 오면 5개의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랑 또 강물에 비친 달이랑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뜬 달, 그리고 이제 경포 여기 호수에 비친 달, 그리고 사실 요 경포 호수 조금만 넘어가면 요 둑 넘어서 바다가 있거든. 이 바다에 비친 달, 그리고 또 아마 요 5개 달 이야기한 사람은 술을 좋아했던 사람 같아.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술을 마시면 술잔에 비친 달, 요것이 또 4번째 달. 그리고 마지막 달이 또 이렇게 술을 마시면 보통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마주 앉은 그 님의 눈동자에 비친 달까지 해서 5개다. 그래서 아마도 이 혼술 하는 사람은 5개 다 보기 힘들었을 거다. 4개밖에 못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경포대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이 호수, 바다, 그리고 이제 달, 뭐 이런 게 다 어우러진 그런 그 경포대의 풍광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5개의 달 이야기가 이제 또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게 매우 흥미롭지. 우리 강릉 그 경포대 다녀왔는데, 강릉에 경포대가 있다면 바로 이 삼척에는 죽소로가 있어. 죽소로. 이 50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그 석벽 위에 아주 이 정말 웅장한 이 누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죽소로거든. 그래서 이 죽소로는 관동 8경 중에서도 제1경이다라는 이런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누각이고, 보물 제213호. 그만큼 이제 이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저쪽으로 여러 이제 관동팔경의 누각 중에서 이 바다가 아닌 유일하게 50천, 어떻게 보면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누각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지. 요 죽소로에도 정말 뭐 곳곳에 지금 뭐 다 이게 현판을 마주할 수 있는데, 이건 뭘까? 제1계정. 그러니까 첫째가는 이 신의 계자, 이 계곡물을 이제 이렇게 끼고 있는 정자다라는 뜻으로 허목의 글씨야, 허목.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는 해선 유희지소. 바다의 신선이 놀며 즐기는 장소.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이지. 워낙 이렇게 경치가 좋고 이러니까 여기 물론 이제 50천 그 강이지만 이 결과적으로 동해하고 만나니까 이제 바다의 신선이 이곳에 논인다라는 뜻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50천 나린물이 50천 이렇게 흘러 물이 결국은 이제 동해로 흘러가서 결국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다 이제 담아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또 보니까 그 물길이 결국은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자.
그러니까 한강하고 우리 남산 쪽까지 이제 쭉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이 정철이 쓴 이 시도 여기 이제 현판에 붙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했으면 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정말 요 풍광이 되게 또 좋고 뭔가 이런 좀 가을의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오는데, 사실 여기 단풍 들면 훨씬 더 또 이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죽소로 한번 이렇게 같이 또 이런 가을에도 와도 좋고, 다시 또 겨울에 와도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좀 얼어 있는 그런 또 느낌,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계절마다 아주 또 색깔이 다른 죽소로의 모습을 접할 수가 있지.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겨울에 그 눈 내린 모습의 죽서류를 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어느 시점에 와도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죽소로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죽소로가 가지는 또 다른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지. 망향정 이곳에서 바라보는 그 동해 바다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관동팔경 중에 또 하나로 꼽히고 있지. 그리고 이 망향정에서 또 제일 또 기억을 해야 될 장면 중에 하나가 정철이 쓴 관동별곡에 보면, 혹시 예전에 국어책에 고래 부분 나오는 거 기억나? 이 망향에 올라와 보니까 이 고래들이 막 뛰노는 그런 장면을 막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걸 보면 정철이 고래를 봤다고 뭐 우리가 좀 그래도 믿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는 뭐 이 동해 바다에 고래도 많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관동별곡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그 정자가 이 망향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철의 뭐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또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피력을 하면서 이 관동별곡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관동별곡 마무리 장면에 나오는 그런 장소다라는 점에서도 또 이제 우리에게 더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망향정 직접 한번 올라가서 정말 저 동해바다 한번 쫙 보기로 하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소감이 어때? 정말 한쪽으로는 바다가 착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또 산도 넓게 펼쳐져 있어서 진짜 관동 제일로라고 부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정철이 본 것처럼 고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고래는 나오지 않고 있네. 그때 정말 고래가 막 이 숨을 쉴 때 이렇게 확 뭐 등에서 이렇게 물 뿜는 그런 장면을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묘사했는데,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동해 바다의 고래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결과적으로 이 바다가 그만큼 넓고 크고, 그러니까 이 고래도 이제 서식할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이게 쫙 수평선이 바라보이는 이 풍광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네. 여기 지금 우리가 월성정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앞에 바다가 탁 트여져 있고, 또 오면서부터 이제 느꼈겠지만 소나무가 정말 많지. 그래서 이 소나무 구름 위에 이렇게 마치 이제 솟아있는 정자, 이런 느낌을 줘서 요 이름이 월은 이제 우리 넘을 월자인데, 이 소나무 이 숲을 넘었다, 이런 뜻도 뭐 담겨 있고,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이 바다가 쫙 보이고 뭔가 이 느낌이 오지 않아? 저쪽 이 바다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왜구들이 이곳까지 출몰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왜구의 동태를 살피는 망으로서 출발을 했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 그러면 지금의 군대 처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거의 뭐 전방초소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가 이 고려 후기 이후에 이제 좀 외국의 침입이 잠잠해지자 이곳이 워낙 또 풍광이 뛰어나니까 이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보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략 이제 파악이 되는데 요 조선 때 우리 중종 반정 때의 그 반정 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박원종이라는 인물이 강원도 관찰사로 왔을 때 또 이 월성정을 뭐 세웠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 이 박원종이라는 인물이 중종 때 이것도 뭐 다시 이제 뭐 중건을 했을 걸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관동 팔경 중에서도 이 바다 그리고 이 소나무 숲으로 잘 둘러싸여 이런 풍치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관동 팔경의 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고 겸재정선이 관동 팔경을 그린 그림에도 바로 이 월성정이 딱 그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이 월성정 하면 또 잊을 수 없는 또 우리 인물이 있어. 근대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던 평민의병장. 혹시 기억나? 신돌석 장군. 바로 이 신돌석 장군이 이곳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래한 그런 그 시도 있거든. 본격적으로 이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 그리고 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이 영해 지역. 그래서 이 영해 영덕 지역으로 가면 신돌석 장군의 생가와 또 의병 항쟁의 여러 또 유적지를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영덕 쪽으로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자. 신돌석 장군은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의병장들은 양반 출신들이 많은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배출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 1878년에 태어나시는데 그 당시에 영해부였고 현재는 영덕군 축삼면.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신돌석 장군 생가가 잘 이제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 이 신돌석 장군의 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1895년 이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단발령을 강요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 그때 이 신돌석 장군이 19살의 나이로 영해 의진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이 안동 지역의 의진들과 합세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돼. 요 자료는 그 당시에 그 신돌석 장군 의병이 이 울진에 이 전초 기지를 건설하려는 일본군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 울진에 있는 일본의 거류민과 선박을 공격하고 울진도가 이 바닷가니까 그리고 이 우편 취급소는 그 당시에 그 화폐를 담당했기 때문에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을 공격을 했다라는 거. 일본군을 이제 공포로 이제 몰아놓은 신돌석 장군이었지만 이제 1908년 후반부터 이 일본군이 대규모 이제 병력을 증투하고 집요하게 이제 그 의병들을 공격하고 또는 회유를 해가지고 뭐 귀순하라 이런 과정에서 이 장군의 의병 그 휘하에 있던 병사들도 이제 투항하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 신돌석 장군이 국내 투쟁보다는 만주 쪽으로 망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더 이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 가지고 있고 또 이 무렵 되면 또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 같은 게 건설이 되거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이 만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때 이 현상금의 누님은 그 예부와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제 참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 3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참 한참 활동을 하셔야 될 그런 무렵에 이제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그 유해는 처음에는 집 뒷산에 묻혔다가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면서 현재는 국립현충원에
그 무덤이 조성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영덕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군의 그 생가라든가 여기 기념관 그리고 유업이 그리고 다 요 활동 지역이 나타나 있어서 역시 신도석 장군은 이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이 지역이 지금 태백산맥하고 쭉 이어지니까 이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제 불렸다라는 거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믿었던 부하에게 허무하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기념관 방문을 계기로 신도석 장군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신돌석 장군의 그 의병 항쟁했던 이 모습들하고 그 유적지 살펴보고 왔는데 바로 그런 그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항쟁 정신이 이어진 바로 또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3월 18일에 이 영해 장터 거리에서 그 대규모 이제 그 만세 시운동이 이제 전개가 시작이 되었고 오후 1시쯤이면 바로 이 영해 주재소가 있었던 이곳에서 또 이 만세 운동을 아주 그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제 3월 그 19일까지 이제 그 계속되었고 뭐 거의 전국에서 일어난 그 만세 시운동 중 그 다치거나 투옥된 사람이 가장 그 많았던 그만큼 이제 격렬하게 그 3.1 만세 운동을 그 전개했던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했으면 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한번 또 그날을 또 한번 떠올려 보자고. 1919년 3.1 그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영해 지역에서도 대규모 이제 만세 시운동이 벌어져 3월 18일 바로 이 영해 장터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그런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조성되어 있는 게 영해 3.18 독립 만세 운동 기념탑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과 그 저항의 그 움직임이 울려 퍼졌던 이곳에 직접 와서 또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제 감동이 생생하다라는 거죠. 또 이 영해 지역은 또 이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한 이런 건물들이 다양하게 잘 남아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로 돌아온 듯한 또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런 또 영해 지역에서 그런 우리 그 저항과 또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바꾸어간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 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근대의 건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그 많은 그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이 영화 장살이라는 영화 그 혹시 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장살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장사 이 상륙작전을 이 기념하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뭐 이런 장사라는 영화에서는 그 당시에 그 이 상륙작전에 그 분투하는 그 학도병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지. 저도 그 장사리 영화를 봤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학도병들 단체 사진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6.25 전쟁 초반에 그 가장 그 반격의 물꼬를 튀게 한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인데 사실 인천 상륙작전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면작전을 썼어. 그 인천은 저 서해 바다잖아. 오히려 이제 동해 쪽에서 상륙작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이제 전력이 분산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동해안 쪽에 몇 곳에 그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는데 이곳 장사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상륙 그 지역으로 선택이 됐고 원래는 그 이 미군 중심의 유엔군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군이 그것도 정말 16세에서 19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고등학생들 정도의 나이에 어린 학도병들이 총을 들고 이제 직접 전쟁터에 나가게 됐고, 그 당시에 그 탔던 배 LST 문산호가 이 태풍에 자초되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일부 학도병들은 그 물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서 또 전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아주 그 정말 6.25 전쟁 때 그 엄청난 그 작전이 벌어졌던 그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세운 이 우리 전승기념관, 장사리 이 상륙작전 그 기념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이 모습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워낙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9월 28일 날 이제 한양 수복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장사 상륙작전은 거의 기억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서 희생당한 그 학도병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나마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장사 상륙작전에 이 많은 그 학도병들, 잊혀진 우리 영웅들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장사리 이곳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고 전사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분들의 이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